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여전히 미국에선 나우 하이어링 이런 채용 공고를 정말 어디서나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강하고 인플레이션 완화의 속도는 너무나 더딘데요. 이런 탄탄한 노동시장이 대세가 됐고 라스트 마일의 울퉁불퉁한 인플레 완화의 길은 거의 미국 내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민의 힘으로 무장한 노동시장이 소비를 이끌고 또다시 그 강력한 소비가 인플레를 자극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 지정학적 갈등으로 기름값이 오르는 가운데 끈적끈적한 주거비 상승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게 전부가 아니죠. 기름값과 주거비 외에도 인플레 완화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이 너무나 널려 있습니다. 이른바 이래서 상춘곡 봄은 왔지만 봄이 아니다. 출래 불사춘을 외치게 하는 인플레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CPI 주간을 앞두고 인플레 주범을 중심으로 주간 주요 일정과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3월 고용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신규 일자리는 예상보다 많은 30만 3천 개였습니다. 물론 통계 문제로 신규 일자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매달 수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또 전달 거에 대부분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쪽으로 조정이 됐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2월 신규 일자리, 한 달 전에 나왔던 2월 신규 일자리는 이전 발표치보다 5천 명 줄었지만 올 1월의 일자리 수는 또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2만 7천 명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전 2개월 취업자 수도 2만 2천 명 상향 조정됐죠. 3월 거를 보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증가폭이 정부 부문 일자리보다 컸습니다. 그걸 또 부문별로 쪼개보면 교육, 의료 8만 8천 개, 여가 음식 숙박업 4만 9천 개, 건설업 3만 9천 개 이런 분야들이 일자리 붐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육, 의료 뭐지죠? 학교와 병원, 여가 음식 숙박업, 식당, 호텔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가 좀 급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민 유입의 결과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덕분에 뜨거운 노동시장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민이 늘어서 주당 평균 노동시간도 증가하고 노동 참가율도 올라가고 있고 임금 상승 폭도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 3월에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4.1%였습니다. 2월이 4.3%였으니까 조금 둔화됐다라는 거죠. 이걸 대표적인 예로 지금 다들 들고 있는 거죠. 그러나 파월 의장이 좀 관과 무시, 묵인하는 게 얘기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뜨거운 노동시장과 견고한 인플레이션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자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각종 임금과 비용이 오르면 그게 곧 인플레잖아요. 인플레를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건 그 분야가 잘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해당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부문별로 일자리가 많았던 걸 예를 들어줬는데 학교와 병원을 실제로 얘기를 들어볼까요? 일자리 증가폭이 가장 컸던 게 또 교육, 의료업입니다. 그런데 일자리만 늘었냐? 인플레도 심했다라는 거죠. 2월 CPI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가장 큰 부문이 자동차 보험료였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병원하고 직결되잖아요. 또 병원 서비스 요금 직결하는 것도 6.1% 상승해서 전체 지난달 2월의 CPI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2%였는데 병원 서비스 요금은 2배였다라는 거고 자동차 보험료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매번 갱신, 여기는 6개월마다 갱신을 하거든요. 자동차 보험료가 한국보다 대체적으로 보면 저는 한 5배 정도 더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많게는 10배까지 더 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다 병원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에 비해서 인플레 주범이 그동안 우리 뭘로 얘기를 하고 있죠? 기름값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값은 전월 대비로는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특히 올 초반에 이 중동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서 계속 올랐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름값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역기저효과, 그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거죠. 체감물가상으로는 기름값이 오르고 있다. 이 말은 맞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기름값이 인플레 주범은 아니라는 거죠. 이 분야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병원 말씀을 드렸고요. 의료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식당과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가 및 음식 숙박업에서 지금 일자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넘쳐나고 있죠. 식당과 호텔에서 취업자 수가 엄청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서비스 물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한국 금사가 얘기하면서 여기도 음식값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음식은 전체적으로 3월 기준으로 보면 2.2% 올랐고요. 집에서 먹는 음식은 1%밖에 안 평균 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많이 올랐습니까?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푸드 어웨이 프롬 홈, 집 밖에서 먹는 음식, 매식비, 학교 급식비 이런 것들이라는 거. 이게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죠. 푸드의 2배, 그리고 일반 전체 상승률의 1.5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집 밖에서 먹는 음식 가격이 오른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팁플레이션, 팁이 큰 요인이 되겠죠. 팬데믹 전만 해도 팁 요율은 15%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20% 이상으로 뛰었죠. 보통 점심은 15에서 18, 저녁은 20% 이상, 이게 지금 거의 국룰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마다 좀 다른데 평균 팁 요율이 가장 높은 곳은 캘리포니아라고 합니다. 22.65%고요. 또 어딘 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이쪽이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최근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팁을 주시나요? 저도 이 팁 줄 때마다 정말 고민이 많죠. 세금을 포함하지 않는 팁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세금을 포함해서 팁을 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버나 이런 딜리버리 서비스까지 팁을 줘야 되냐, 스타벅스에까지 팁을 줘야 되냐라고 하는데, 여기 레딧이나 Q&A 하는 거 보면 줘야 된다라는 쪽도 많고 안 준다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팁을 어디까지 주고 몇 % 정도 주는지 답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팁플레이션 때문에 외식비가 급등하고 있고요. 학교 급식비도 외식비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무료로 주던 학교 급식이 유료로 전환이 됐고요. 급식 메뉴 가격도 정말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매일 아이가 먹는 거 자동 결제를 하고 있는데 먹는 음식을 보면 정말 비싸요. 햄버거가 8불 정도 하던데 7, 8불 정도 하던데 맥도날드가 더 싸고 맛있죠. 그래서 여기 고등학생들은 운전도 하고 하니까 점심시간에 나가서 맥도날드 가서 사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많은 여기 한국인 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싫어하는데 한국 급식을 생각하면 한국 돌아가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여기 급식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급식 가격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제가 지금 했죠? 호텔, 병원 했고 이제 식당 했습니다. 이제 일자리가 늘고 있는 숙박업, 이제 호텔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숙박업과 관련한 여행 서비스 비용이 천정 위주로 치솟고 있다라는 거죠. 항공료는 2월에 떨어지긴 했지만 매달 전체 평균 이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CPI에서 이렇게 고용과 인플레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고용도 늘리고 인플레도 올리고 있는데 여전히 CPI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뭡니까? 주거비입니다. 헤드라인 CPI의 3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근원 CPI에서는 45% 정도 됩니다. 주거비 상승률은 언젠가는 둔화될 거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역사적 평균 수준을 회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둔화는 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죠. 5.8, 5.7 정도인데 이건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그럼 CPI 이상 주거비는 과연 언제쯤 둔화가 될까요? 민간 통계보다 12개월 이상 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미국 최대 부동산 중개업체인 진로께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PC 이상 주거비, CPI 이상 주거비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진로 수출로 렌트비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시점이 2022년 2월입니다. 그런데 CPI 이상 이 주거비의 고점이 이건 언제냐? 2023년 3월, 작년 3월이었습니다. 1년 1개월, 13개월 상의 시차가 있었다라는 거죠, 산술적으로. 그러면 이걸 또 이제 고점이 그렇다면 역사적 평균으로 회귀하는 시점을 보면 되겠죠. 진로상 역사적 평균, 팬데믹 이전이 4%대였는데 그때로 돌아간 시점이 지난해 여기 정도 되는 거죠. 5월이었다라는 거고요. 역사적 평균이 3%로 갔다라는 게 여기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그러면 CPI 이상, PC 이상은 언제냐? 12개월, 13개월. 이 13개월 룰을 적용하면 CPI 주거비 상승률이 6월과 8월 사이에, 올해 6월과 8월 사이에 역사적 평균 팬데믹 이전 정도로 돌아갈 거다라고 역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지금 6월과 7월로 시장에서 잡고 있는 핵심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6월 FOMC 결과가 나오는 날하고 5월 CPI가 나오는 날이 같습니다. 6월 12일 날이 발표가 되는데 그게 운명의 정말 중요한 날이 되는 거겠죠. 가깝게는 오는 10일
수요일이 증시 결정의 향방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6월 금리 인하설을 단기적으로 점쳐볼 수 있는 지표가 뭡니까? 3월 CPI이기 때문이죠. 3월 CPI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0일 오전 8시 30분에 발표됩니다. 시장에선 전체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4에서 3.5%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패널 3.5, 그리고 실시간 인플레이션 집계 플랫폼인 인플레나우 캐스팅에선 3.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월 CPI 상승률 3.2%보다 오히려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거죠. 전월 대비 상승률은 그래도 2월 0.4에서 3월 0.3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원 CPI 상승률은 2월 3.8에서 3월에 3.7로 소폭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장 예상보다 CPI가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시기는 더 뒤로 밀리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겠죠. 미셸 보만 페드 이사가 가장 강력한 매파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 말처럼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생각해야 될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같은 날 10일에 3월에 FOMC 회의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요일별로 이번 주에 금리 결정을 하는 나라를 봤는데 캐나다, 유럽중앙은행, 한국 정도가 대표적인 나라들이겠죠. 한국은 비슷한 시점 10일 오후가 되면 여기에 오전이 한국의 10일 오후 저녁이 되겠죠. 그때는 한국의 정치 지형을 판가름하는 총선, 4.10 총선, 국회의원 총선 결과도 나오죠. 다음 날인 11일 목요일에는 한국은행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이 시차 때문에 요일이 약간 다르게 나오는 거죠. 한국이든 ECB든 모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죠. 그보다 금리 인하 시점을 언제, 인플레 완화 전망식을 언제로 보느냐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같은 날 CPI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도매 물가인 PPI도 발표가 됩니다. 3월 PPI는 전월 대비 0.3% 상승, 근원 PPI는 0.2% 상승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약간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12일엔 물가 관리에 실패했다라고 그동안 계속 판정을 받았던 영국이 그동안에서 물가가 너무 올랐고 경제는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지금 영국 총선을 앞두고 집권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넘어갈 거야. 여론조사상으로 그렇게 지지율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너무 실패를 했으니까 벤 베ernanke 전 페드 의장한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평가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12일에 나온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8일이 다들 들썩들썩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개기일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이 해를 완전히 가리는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기일식 시간표,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그 구간, 지역을 챙기고 일정을 챙기고 이런 태양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경을 다들 준비하는데 이거 만드는 방법도 지금 온라인에서 굉장히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기일식을 보려는 여행객, 뭐 어디 식당을 가려는 사람들로 붐벼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선 이번 주에 중심 화두는 미국, 일본, 필리핀입니다. 9일 미일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 다음날 10일엔 미일 필리핀 정상회담까지 열립니다. 필리핀은 오랫동안 중국하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죠.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미국, 일본, 필리핀이 군사훈련도 같이 하고 회담을 해서 반중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할 수가 있으니까 이미 지난주에 미일 정상 간 정상통화가 있고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이런저런 협력을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물론 공급망 문제,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미중 대화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보면 10일과 11일에 큰 이벤트가 몰려 있습니다. 3월 CPI, 3월 FOMC 회의록이 그리고 미일필 정상회담이 10일에 있고요. 하루 다음날 11일에 PPI 발표와 한국과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주거비 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인플레의 또 다른 주범, 고용과 인플레의 어떤 악순환, 서로의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그 서비스 인플레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주요국의 금리 인하 경로를 한번 예상해 보는 게 이번 주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하고요. 지난주 제가 했던 영상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민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BV님, YJ킴님, 비전 카운셀러님 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IG원님은 제가 예의 바르고 진실된 화법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전 또 재미있는 화법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게 잘 안 돼요.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예. 그리고 앤디 염님 너무 열심히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데 왜죠?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좀 더 재밌게 하고 싶은데 정말 여러분들도 한번 저에게 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M8님 금리 인하가 과거에는 경제가 박살난다의 공식이었는데 오늘날 증시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두 개의 어떤 항상 요인이 있었죠. 인플레가 너무 심할 때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내렸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팬데믹 이후에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금리를 내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인플레 때문에 80년대 이후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를 내려서 최근에 금리 인하 때와는 약간 어느 정도 양상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JHL님 한글화 영상이 비슷한 내용이 많다고 했는데 뉴욕에서 하는 내용들은 당연히 뉴욕 증시를 다루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저 역시 한글화 구독자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 투자자분들이 대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뉴욕 증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 내용 그리고 워싱턴 정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뉴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저도 계속해서 좀 더 재밌고 폭넓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H님께서 상식이 넓어진 것 같다라고 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앤서니 킴님 최고의 밸런스. 저희가 정말 이상향으로 추구하는 게 밸런스입니다. 솔정님, 시주성님 셰시아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셰시아가 원래 좋은 말인데 최근엔 너무 비아냥거리는 말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4HLGH님께서 정말 아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미국을 가고 있다. 나라의 존망이 달린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전작가 나오셨다고 하는데 주위에 삼성전자 친구들도 전부 다 NIW로 이 NIW가 이 취업 기반의 어떤 비자, 그 그린카드, 영주권 같은 거잖아요. 이걸로 다 나갔다라는 거죠. 이게 이공계 인력이 안 그래도 밀리는데 대우가 안 좋으니까 해외로 나간다라는 건데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죠. 다들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빨리빨리 해법을 찾아서 한국으로 오히려 들어올 수 있게 예전에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M영숙킴님 이런 분들이 또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죠. 제가 이민자라고 했는데 이건 불법 입국자가 맞다라고 하셨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이 부분과 좀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정확한 언론들은 경계인이다라고 해서 트와일라이트 스테이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기사 쓸 때도 이런 항상 논란이 있어서 이민이 아니라 그냥 이주민이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일단 미국으로 오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그레이 존에 있잖아요. 트럼프 때는 확실히 불법이라고 낙인을 찍었지만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그렇게 하진 않고 있거든요. 입국 심사 기간 동안 추방을 하지 않고 가만히 데리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추방하고 너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숨어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불법 입국자, 불법 이민인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인 거죠. WT4D님께서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났다는데 왜 다른 나라로 가냐라고 하는데 일자리가 너무 없는 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크고요. 정치 어떤 종교적 자유가 시진핑 사기 집권 시대에 들어가면서 너무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이나 엑소덕스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정말 깊숙이 보면 아마 정말 다양한 나라들로 지금 가고 있을 겁니다. 그걸 쉬쉬하고 있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국도 사실 되게 이 부분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트럼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유세를 할 때 지적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중국 이민 문제가 미국에서도 좀 더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GW4H님,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이민에 대해서 관대하고 그래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겠죠. IQ님, GDP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민이다. 비공식 통계를 보면 인구가 전년 대비 계속 1%에서 늘고 있다는 건데요. 이민자들이 들고 있고 또 이민자들은 또 상당히 많이 애를 낳고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고 있는 분명한 요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민자 대부분이 노동력도 높고 이 출산도 상당히 다산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광817님께서 한국도 비행기 타고 미국 가면 이민자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밑에 WG 파크님께서 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무비자로 돼 있죠. 그래서 이스타로 가면 100일까지인가 그냥 무비자로 머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그래서 에콰도르와 무비자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에콰도르로 가서 육로로 거쳐서 멕시코 거쳐서 미국 국경을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진리7440님,
바이든 지지자 쪽에서 too old라는 어떤 구호를 하고 too dangerous는 당연히 트럼프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구호가 잘 먹히고 있는지 반응이 궁금하다라고 하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늙은 거 인정하는데 그것보다 트럼프도 늙었고 더 훨씬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먹히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에서 이게 먹히기를 바라고 이런 구호를 쓰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6대 스윙 스테이트, 7대 스윙 스테이트에서 일리노이 정도를 빼고는 아직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호가 뭐 그렇게 효과가 있다라고까지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스카셀러님 불법임이나 역기능이 더 크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분명 계속 이렇게 두면 늘어나다 보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톰송님 말처럼 과연 그런지는 제가 검증은 하지 못했지만 중국인들이 불법 입국해서 세금도 안 내고 다 현금 받고 일하고 메인주나 노스다코타 같은 데에서 불법으로 마리아나 기르면서 싸구려 마약 제조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분들도 분명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더 문제시하는 건 들어올 때 펜타닐 같은 걸 가지고 이제 뭐 멕시코 거쳐가면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문제시하고 있고 미중 정상 통화 때나 다른 고위급 대화할 때도 이런 문제를 계속 지금 거론을 하고 있죠. 에날포님 같은 경우는 왜 미국인 국경을 다 열어버렸냐, 말이 되냐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이민 문제에 대해서 국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거를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일부 먹혀서 이 불법 이민 내지는 그 국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구일러 함님 같은 경우는 미국은 스템에 지원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아시아계라 미국은 사실상 아시안계가 먹여 살린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불법 이민자 대부분은 히스패닉이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아시안계에서 많이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도 이걸 계속 전문직 쿼터를 늘려달라고 해도 아직 안 늘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 최근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데 한국에서 들어오는 전문 인력들도 그 비자를 내주지 않아서 빠르지 않아서 인력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한국에서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질문들 앞으로 좀 요청사항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